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존재, 바로 꽃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꽃이죠. 기념일을 빛내주기도 하고 또 평범한 날에도 작은 행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치열한 노력, 또 과학, 그리고 경제적인 고민 같은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국내 화훼 농가들이 수입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 이후에요. 장미나 국화, 카네이션 같은 외국산 꽃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화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익숙한 꽃들이지만 그 생산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격변기. 네, 이런 상황일수록 외국 품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기후나 토양에 잘 맞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우리 품종, 이걸 개발하고 그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 우리 품종 개발과 보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새로운 꽃 품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고 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법적인 보호까지 받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꽃이 만들어지는 걸 넘어서 그 가치를 지키는 과정까지요. 네, 우리 품종 개발과 보호. 정말 중요한 화두네요. 그럼 먼저 왜 이렇게 우리 품종 개발이 시급해졌는지 국내 화훼 산업의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2005년 이후로 보면 국내 화훼 농가 수, 재배 면적, 그리고 생산액까지 모두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 계속 줄고 있군요. 네. 1인당 연간 꽃 소비액 역시 유럽 주요 국가나 일본 같은 데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요. 내수 시장 자체도 좀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소비도 적었군요.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FTA 체결 이후에 수입꽃의 공세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아, 그 수입액 증가세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약 4,500만 달러, 이게 2023년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면서요? 그럼 2.5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나죠? 주로 어떤 꽃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들어옵니다. 꽃다발이나 장식에 많이 쓰이는 절화류, 그러니까 국화, 카네이션, 장미 같은 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백합 구근 같은 종자 형태의 수입도 많습니다. 아, 구근도요? 네, 특히 그 콜롬비아산 장미나 카네이션, 또 베트남산 국화 이런 것들의 수입량은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수십 배씩 폭증했어요. 수십 배요? 아, 정말 엄청난데요. 제가 본 자료에도 콜롬비아산 장미는 2015년에 한 22만 송이였는데 2024년에는 1,100만 송이가 넘었고 베트남 국화는 같은 기간 177만 송이에서 9,100만 송이. 와,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이러면 국내 농가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대량으로 수입되니까 국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특히 국화나 카네이션 농가는 거의 분교 직전이다. 이런 절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붕괴 직전이라니. 게다가 수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거나 검역이 좀 부실하다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매년 중국에서 2,000톤이 넘는 플라스틱 조화가 수입되면서 이게 또 환경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상황이 정말 복합적이네요.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탈세, 부실 검역, 환경 문제까지 결국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가격 경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병충해에도 강하면서 오래가고 또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런 우리만의 품종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만의 강력한 품종 개발과 보호가 왜 중요한지 그 절실함이 좀 느껴지시죠? 네, 확실히요. 단순히 예쁜 꽃을 넘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핵심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열쇠, 새로운 품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예쁜 꽃 두 개를 나란히 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좀 특별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육종이라고 하죠. 브리딩.
이 과정은 오랜 경험과 직관, 그리고 또 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예술과도 같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을 좀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은 역시 전통적인 교배, 하이브리드제이션입니다. 원하는 특성, 예를 들어 매혹적인 색깔이나 향기, 아니면 특정 병의 강한 성질, 이런 걸 가진 부모 품종을 신중하게 골라서 인공적으로 수분을 시켜주는 거죠. 아, 사람이 직접. 네, 장미를 예로 들면 엄마가 될 꽃에서 자가 수분을 막기 위해 꽃잎하고 수수를 미리 제거해요. 그리고 아빠가 될 꽃의 꽃가루를 붓 같은 걸로 암술머리에 조심스럽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다른 꽃가루가 섞이지 않게 봉지를 씌워두죠. 마치 중매쟁이처럼 아주 세심하게 짝을 맺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섬세한 작업이군요. 그런데 때로는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교배도 시도한다고요? 네, 좀 더 과감한 시도로 종간교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예 서로 다른 종, 스피시즈끼리 교배하는 건데요. 종이 다른데도요? 네, 백합이나 수국, 진달래, 장미 같은 작물에서 기존 품종에는 없는 아주 새롭거나 강력한 특성, 예를 들어 특정 병에 아주 강한 저항성 같은 걸 도입하고 싶을 때 시도합니다. 네네. 하지만 종이 다르면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수정 자체가 잘 안 되거나 이걸 불화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수정이 되더라도 씨앗, 즉 배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적인 생식 장벽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종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렵겠네요. 그런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생명공학 기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하.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배나 배주를 식물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서요. 영양분이 풍부한 인공 배지 위에서 키우는 배배양, 엠브리오 레스큐이나 배주 배양, 오뷸울 컬처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배를 구출한다. 재밌네요. 네, 일종의 식물 인큐베이터인 셈이죠. 시험관에서 직접 수정시키는 기술도 있고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했을 조합을 성공시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마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배를 구출해서 키운다니. 또 다른 방식으로 특성을 강화하는 기술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배수성 육종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식물의 염색 채수를 인위적으로 2배, 3배 이렇게 늘리는 기술입니다. 염색 채수를요? 네. 콜리친 같은 약품을 처리해서 염색 채수를 배가시키면 거베라처럼 꽃이나 식물 전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종간 교배 때문에 생긴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 불임 문제 해결도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씨 없는 수박이나 바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염색 채수가 3배인 삼배체 식물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원리가 꽃 육종에도 활용되는 거죠. 특히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꽃의 육종에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네네. 때로는 자연적으로 염색 채수가 배가 된 상식세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돌연변이 육종도 있습니다. 돌연변이요? 네, 방사선이나 특정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는 없던 새로운 색깔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국화나 히비스커스 등에서 아주 독특한 품종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 원리가 꽃에도 쓰인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요즘 가장 주목받는 그 유전자 기술, 이것도 당연히 활용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정밀한 접근법으로 유전자 변형, 지네릭 엔지니어링 및 분자 육종, 몰레큘러 브리딩 기술이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직접 식물에 넣어서 새로운 형질을 만들거나 이걸 형질 전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RNAI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같은 최신 기술들이죠. 아, 유전자 편집까지. 네, 예를 들어 파란색 카네이션처럼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꽃 색깔을 만들거나 병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들이 바로 이 기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커 보조 선발, 마커 어시스티드 셀렉션, MAS라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커 보조 선발, 이건 뭔가요? 이건 특정 형질, 예를 들어서 장미의 흰가루병 저항성과 연결된 DNA 표지, 즉 마커를 이용하는 건데요. 식물이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개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이야, 교배부터 유전자 편집, 마커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과학 기술이 총동원되는군요.
이렇게 여러 기술로 새로운 후보들을 만들어내면 그중에서 바로 멋진 신품종이 탄생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이라고요. 네. 수많은 씨앗이나 변이체들 중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춘 그야말로 보석 같은 단 하나의 개체를 찾아내는 선발, 셀렉션 과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장미 육종 과정을 예로 들면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미 육종 과정이요. 아까 언뜻 듣기로 7년 이상 걸린다고 하셨죠. 10만 분의 3 확률이라고 하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여정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보통 하나의 새로운 장미 품종을 상업적으로 출시하기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네. 첫 단계로 수백 가지 조합의 교배를 통해서 수만 개 이상의 씨앗을 얻습니다. 이걸 전부 심어서 싹을 틔우고 그중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묘를 1차로 고르죠. 네. 2년 차가 되면 드디어 첫 꽃이 피는데 이때 꽃의 모양, 색깔, 향기, 그리고 병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평가해서 수백 개 정도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수만 개에서 수백 개로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인 셈이죠. 와, 첫 관문부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은요? 3년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포장 시험에 들어갑니다. 실제 농가 재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자라는지,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아, 실제 환경에서. 네, 4년 차에는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들을 가지고 국내 여러 지역에서 재배하면서 다양한 기후와 토양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테스트하고요. 5년 차에는 실제 상업적으로 재배할 농가에서 직접 키워보는 실증 시험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좁힙니다. 5개까지? 네, 그리고도 6년 차, 7년 차까지 계속해서 특성 검증과 번식을 거치게 되죠. 와, 7년 넘게. 수만 개에서 시작해서 최종 3개 정도만 살아남는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이네요. 단순히 예쁘다는 것 외에 이렇게 까다롭게 고르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육종 목표에 따라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기존에 있던 품종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독창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죠. 네, 새로움. 그리고 법적으로 품종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이른바 DU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US요? 네, 바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인데요. 이게 품종 등록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DUS.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이게 바로 품종 출원과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구별성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품종과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하나 이상의 중요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균일성은 같은 품종 내의 개체들이 번식 방법에 따른 변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에서 충분히 동일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음흠. 안정성은 해당 품종을 반복해서 번식시켜도 그 본질적인 특성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 DUS 요건 외에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병 저항성, 특히 골치 아픈 흰가루병이나 검은무늬병 같은 것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꽃의 품질, 색깔, 모양, 크기, 향기, 꽃잎수 같은 거요. 또 절화 수명, 그러니까 꽃병에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농가에서 재배하기 얼마나 쉬운지, 재배 용이성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됩니다. 네, DUS 기준을 충족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특히 구별성, 다른 품종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면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절차가 궁금한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구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인 특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품종 등록 절차의 핵심 중 하나죠. 특성 조사요? 네, 개발된 품종 후보와 이미 존재하는 유사 품종들을 동일한 환경에서 재배하면서 잎, 줄기, 꽃, 식물 전체의 수많은 형태적 특징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아주 상세하게 조사하고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네. 예를 들어 파시플로라 시계초 품종 연구에서는 잎끝 모양, 잎에 꿀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잎자루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같은 잎의 특성부터 시작해서요. 꽃받침, 꽃잎, 부화관, 수술, 암술의 길이,
너비, 색깔 등 무려 74가지 항목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74가지나요? 와, 정말 식물 하나를 거의 해부하듯이 세밀하게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품종을 구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고 유용한 핵심 형질, 미니멈 디스크립터스들을 추려내기도 합니다. 아, 핵심 형질. 네, 이처럼 객관적이고 상세한 특성 조사 데이터가 바로 DUS, 특히 구별성을 입증하고 품종 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품종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품종 출원의 기본 서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년간의 개발과 선발 경쟁, 그리고 수십 가지 항목의 꼼꼼한 특성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는 드디어 이 고생의 결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이 중요한 품종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품종 등록 과정과 요령이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마지막 관문이자 새로운 품종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바로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입니다. 우리가 참고한 자료들의 출원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세세한 심사 절차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품종보호제도, Plant Breeders' Rights, PBR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품종 보호 등록,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 이상일 텐데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육종가의 정당한 권리 보호입니다. 권리 보호. 네, 새로운 품종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육종가가 쏟아부은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품종의 종자나 묘목, 수확물 등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 수출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육종가에게 부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7년, 10년의 고된 노력과 10만 분의 사비라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자 또 계속해서 품종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권리 보호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품종 개발에 나서겠습니까? 맞아요. 둘째는 이렇게 보호받는 우수한 우리 품종들이 결국 우리 화훼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산업 경쟁력? 네, 앞서 살펴본 그 수입 품종의 거센 공세 속에서 우리 환경에 잘 맞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별화된 국내 개발 품종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수입 품종을 대체하고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품종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건가요? 아까 DOS를 강조하셨는데 이게 출원과 등록의 핵심 요령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품종보호 등록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요건이 바로 신규성, 너벌티와 DUS,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입니다. 신규성도 있군요. 네, 당연히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새로운 품종이어야 하고요. 기존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품종 내 개체들이 균일해야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번식해도 그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동을 주지 않는 고유한 품종 명칭이 있어야 하고요. 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세하고 객관적인 특성 조사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심사의 기초가 되고 출원 서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품종 등록의 기본적인 절차이자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혹은 선물하면서 기쁨을 나눴던 그 꽃 한 송이가 탄생하기까지의 정말 길고도 깊은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저 아름답다는 감탄 뒤에는 수입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파도에 맞서서 우리 화훼산업을 지키려는 고민, 또 육종가들의 10년 가까운 땀과 기다림, 그리고 교배부터 유전자 편집까지 아우르는 놀라운 과학기술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원하는 부모를 찾아 맺어주는 그 섬세한 교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과감한 도전과 생명공학의 도움, 또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를 주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수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7년, 1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는 혹독한 선발 과정.
네. 마지막으로 DUS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법적인 보호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과정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앞으로 길가에 핀 꽃이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꽃다발을 볼 때 그저 예쁘다는 감상 너머로 이 꽃의 이름은 뭘까?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하고 한 번쯤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이런 긴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앞으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같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 아니라 1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짧아진다면요. 그때 신품종이라는 것의 의미나 가치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국내 육종 연구와 산업을 다시 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정책 당국은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